자, 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 수요일엔 토크킹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기운이 좀 없는 느낌이. 네, 오늘 제 주제가 개인적 뭐 쉽지 생각... 않더라고요. 아, 주제가 제가 주제를 봐버려가지고. 자, 주제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찬의 또 워크숍 여야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10월 국감 또 내년 총선 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참석 메시지가 사실상 내년 총선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대통령 발언 듣고 또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뭐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권, 여소야대, 언론, 후쿠시마 오염수, 자, 2년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장한테 질문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또 가혹한 질문을. 아니요. 너무 짚고 주세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아주 담백하게 총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지지층 결집에. 네. 그렇습니다. 진짜 도봉구 지역구 내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지지층이 근데 도봉구 내에서는 이제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 나름의. 네, 장 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이게 총선이 도움이 되는 걸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그리고 총선 선거인데 총선 선거도 이 수도권하고 TK 영남이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의 83%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와 대통령님 잘한다. 제가 이렇게 박수 크게 쳤으니까 저 공천 주세요. 그럼 저 또 배지 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죠. 되게 큰 환호와 박수를 받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영남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김재섭 위원장님 같이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에 참석을 하신 거는 소유 의식이 강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내 거야. 정당에 대한. 네, 내가 국민의힘의 총재야. 내가 내년 총선 공천 내가 해. 나의 아이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2년 연속 참석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연찬회에서 승리의 엇벚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 되게 진짜 지성인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딱 선거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영남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부울경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여론 지형이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막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80% 90% 이랬어요. 그리고 영남권 특히 이제 T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0%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지형을 쭉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50%대 60%대 정도 많이 나오면 맞습니다. 60%지 5에서 6이지 그 이상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세대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섭 위원장 같은 이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1 더하기 1을 누가 100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요. 제가 이렇게
저도 작년에 이제 어디 네.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경노하셨다. 뭐 화가 많이 나셨다. 보고를 잘 못한다. 너무 화를 내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보면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 국민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아니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을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랑 싸우라고 우리가 그분을 뽑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수준에서 더 발전된 나라에서 지도력을 좀 발휘해 달라.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런 걸 원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그냥 화만 내고 뭐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에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는 매우 뭐 TK 내륙은 모르겠습니다. TK 내륙은 또 뭐 이로울 수도 있겠지만 부울경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후쿠시마 얘기거든요. 과학을 믿지 못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보이는데 결국은 IAEA 발표가 맞고 그것을 반대하는 뭐 민주당은 괴담을 이제 유포하는 거다. 야당을 좀 겨냥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야당을 겨냥한 거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민주당원이냐고요. 아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뭐 민주당 지지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의힘 네. 지지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정의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 나는 정치는 몰라. 그런데 왜 바다에 오염수를 뿌리는 거야. 나는 그 자체는 반대해. 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IAEA 얘기를 하는데 그 2011년 3월 11일 이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2021년 4월 13일 날 도쿄전력이 방류 결정을 해요.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탄 성명을 냈었는데 그 예전에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 이게 네. 일본 말이어가지고 우리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로 명칭을 바꿨어요. 제네바에서 성명이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 유엔 전문가들은 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수가 환경 및 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것을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그 어떤 결정도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명토 박아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안에 IAEA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입장을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우리 정부는 또 이런 입장이 나오면 또 어떡할 겁니까? 아 근데 예, 제가 김기수 위원장님. 그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들의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동의가 돼요. 네. 동의는 되는데 그 표현 방식이 좀 거칠고 그래서 오히려 투쟁의 몫은 그냥 여당에게 그 두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의식이라는 부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나라 재정이 거덜났다 네. 이런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부채 늘어나는 속도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채 양도 문제지 뭐 속도가 문제였기 때문에 네.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 그 늘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다소 어떤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비판들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도 그 말씀하신 국제인권 그 최고 재판소 재판 뭐라고 부르죠? 인권 최고 맞아. 대표 사무소. 대표 사무소. 재판하고 상관없어요. 대표 사무소. 제가 그거는 근데 과학을 다루는 데가 전혀 아니잖아요. 거기는 네. 원래 인권 다루는 데거든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제가 적어하는데 그러니까 과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아동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환경 오염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예.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데는 아니고 오히려 그 유엔 안에 있는 방사능이랑 원자력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가 오히려 후쿠시마가 당시 원전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한 10년 이상 그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안전하다까지는 하지만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인 기관에서 저는 그래서 그것이 미안해요. 제가 하도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제가 찾아보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 거기서 내놓은 안이 오히려 저는 과학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인권 쪽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검증 여부를 다투는 데는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인권하고 최대한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생물을 소비하는 최대 포식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었던 것이고 IAEA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핵사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기구인 거고 예. 2021년 방류 결정을 한 이후로 쭉 보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IAEA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해서 길게 뭐 논쟁할 필요는 없지만 네. 상황은 이렇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근데 우리 한숨을 연천에 다시시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유엔 얘기하고 막 이렇게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은 사회자가 좀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알겠어요. 후쿠시마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100이 되나 이 얘기 나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게 지금 3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냐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내용 중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정부가 좀 부실 기업이다. 나라 거덜낼 뻔했다. 또 잼버리 사태도 그렇고 좀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저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고 뭐 매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7, 8% 정도 국가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네. 뭐 코로나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해졌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한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내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2.8%로 최대한 좀 축소 예산, 긴축 예산을 뭐 편성을 했다. 그렇게 본인 인식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망한 연찬회 같아요. 망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연찬회를 왜 예. 하냐면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 정기국회 전략을 짜요. 그리고 우리가 민생법안 무엇을 처리를 할지 그리고 내년 예산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 그런 것들을 정부의 관계자들 장관들 불러가지고 같이 분임 토의도 하고 작전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 30분 만에 야 토의 끝 대통령 오셨다. 야 대통령 뭐 저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고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그러면서 그런 뭐 그것도 네. 했죠. 대통령에게 힘 주는 그런 행사로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로 관저에 불러가지고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불러가지고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연찬의 성격상 대단히 좀 잘못된 그런 형식으로 흘러갔다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연찬의 성격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씀인가요? 맞지 않죠. 실패한 연찬이에요. 국감 뭐 정기국회도 좀 준비해야 되고 네. 총선 얘기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연찬을 했잖아요. 그럼 어제 아침에 뉴스에는 뭐가 쫙 깔려야 되냐면 자 우리 국민의힘 여당 이런 법안 처리하고 이렇게 예산 중점 처리하고 이런 식의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념이다. 뭐 후쿠시마 뭐 싸우자 막 이런 내용 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실패한 연찬회 같아요. 그 이념 얘기도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좌우 날개 얘기도 했었고 또 공산주의 어제는 또 사기적 이념이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념 발언 이거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념이 있어야 실용도 있는 거죠. 네. 그거 뭐 맞는 얘기인데 또 이념이 너무 과잉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실용의 그 적정선을 잘 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 뭐 그렇죠. 홍범도라든지 아니면은 네. 최근에 이제 3.1절 관련해서 물론 대통령이 그 건국절을 주장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인하는 듯한 메시지로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실용보다 이념이 더 앞세워지는 모양은 저는 그 오히려 별로 더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이념 지향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실용도 따라가는 건 그 말씀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념에 과잉된 느낌이 보여져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그 위원회 이름은 제가 방송 중인데 꼭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엔 산하의 총회 직속 기구입니다. 원자 방사능 영향 관련 과학위원회. 아하, 이름이 이렇게 거기서. 길어가지고 예. 제가 아까 알겠습니다. 과학위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그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었고 2021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따져보면 네.
우리나라가 46.9%예요. 그리고 일본이 256.2%고 미국이 127.1%. 네. 그리고 OECD 선진국 평균이 120.1%.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정부 재정을 풀어서 일단 위기를 극복했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R&D 예산을 30년 만에 엄청나게 16.6%나 깎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 재정이 그때 위험했었고 이것을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시대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발표한 그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지금 보면 월 평균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여당이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은 민생이고 경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사실 중국과 외교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면서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지난 7월인가요? 제주 포럼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중국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조는 무슨 그 야당, 민주당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보수 언론 이쪽에서 그리고 보수 그 이종찬 이념과 관련해서는 보수 원로들 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보수 차원에서 보수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런데 그런 방향이냐 지금 실제로 위험 시그널은 딴 데서 경제에서 민생에서 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 2년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 조 오르신 말씀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년 예산만 봐도 지금 교육 예산하고 R&D 예산을 대폭적으로 깎았거든요. R&D 예산 줄인 게 많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올린 것은 이제 외교 예산, 그리고 국방 예산, 병사들 월급. 그리고 복지 예산, SOC 예산은 올렸는데 네. 또 SOC 예산 중에서 전북 관련된 새만금 예산은 또 5천억 원 이상 또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예.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전북 홀대론, 호남 홀대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 선거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날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뭐랬죠? 내 머릿속에는 경제가 지금 다 들어있다. 경제가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어쨌든 민생 경제가 되게 어려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념 얘기로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도 지금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처음부터 독립기념관으로 네. 이전한다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으면 네. 그 차라리 논란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의 훈격을 높여서 우리가 예. 독립기념관으로 간다 얘기가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 먼저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독립기념관으로 간다고 하니까 공산주의 이력 때문에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국방부의 예? 입장이고 육군사관학교의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걸 철회했으면 좋겠어요.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백지화. 네. 백지화. 네. 이준석 대표 얘기하던데. 그렇죠. 좀 백지화. 당의 정상적 당의 어떤 당론 아닌 거죠. 아니죠. 당론 아니고 보니까 예를 들면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네. 장례천 최고위원도 이 흉상 이전에 관련돼서는 좀 반대의 입장에 가깝더라고요. 그건 그저께 얘기고 또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그저께 밤에 이제 예.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예. 입 다물고 있죠. 좀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 좀 무리가 있다라는 네. 판단에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불필요한 논쟁 같아요. 그 홍범도 장군이 예를 들면은 북한 김일성에게 부역을 해가지고 남침에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면 당연히 저런 논란 맞을 텐데 그 이전 얘기기도 하고 훨씬 전에 사망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이력만 가지고 저렇게 독립운동의 영웅을 폄하하고 모욕 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물론 대통령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예. 그분은 독립운동가지 이렇게 육사 거기 북한을 공산당을
뭐 주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징적인 곳에 저런 형상 세우는 게 맞냐. 독립운동가 기념관으로 모셔라. 그건 맞기도 한데 예. 이미 설치된 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설치됐기 때문에 뭐 흉상을 또 바꿔라 철거해라 이런 식의 논쟁은 상당히 불필요한 논쟁 같습니다. 그럼에도 논쟁이 조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육군 사관 총동창에서 또 이전해달라고 또 요청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게 어떤 그 정부에서 잘 검토해서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전날 그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얘기하면 그 이튿날 대통령이 나와서 아니라고 취소해버리고 네. 뭐 이런 방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도 이를테면은 이제 그 검토를 하는 게 검토를 검토 중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기자실에서 네, 논란이 국방부 네, 국방부 대변 전하진 대변인 네. 논란이 있었던 네. 건데 당장 그 홍범도 함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이 해군 생도를 상대로 홍범도 정신을 계속 강조해서 네. 교육을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논란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전에서 수장고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럴 네. 거면 그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 그럼 차라리 부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네.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치밀한 전략적 판단 속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사회적 논란이 없이 진행이 돼야 돼요. 정부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할 때 국민적 혼란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보면 군 안에서도 국방부하고 해군의 입장도 다르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사회적 논란은 커지고 그다음에 아니면 말고 그리고 나서 알아서 하세요. 밑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방식이 계속되니까 국민들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를 계속 강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육군 장성 출신들한테 네. 물어봤더니 우리 군은 현재의 위협은 북한이다. 그러나 미래의 위협으로 항상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국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익에 어떠한 차원에서도 한미 동맹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익에 침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만 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한 가지로만 이제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잘 맞지 않는다. 자, 등등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이념 논쟁까지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수도권 같은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저도 주위에 중도층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나? 네. 아니면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 저러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민생, 경제 뭐 이런 것이지 이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명박 정권 때 뉴라이트 운동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논쟁을 벌여왔는데 그때 지방선거 대패했거든요. 네. 총선도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모셔다가 억지로 그냥 2012년 선전했어요. 선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총선 말하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2008년 선거는 뉴타운 등등으로 이겼죠. 압승을 했었어요. 압승을 그런데 했죠. 2010년 지방선거는 대패했고요. 대패했고요. 예. 12년도 선거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막 선거운동하고 다녔었죠. 당시 이제 새누리당 바꾸고. 2016년 총선을 보면 그때는 그 비등비등했어요. 네. 그 120, 그렇죠. 예, 121대 122 한석 차이였어요. 국민의당이 약진했었고.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하고 비슷해요. 아하. 30%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미 연령이 노후화돼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지역하고 비교하면 서울은 여전히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좀 지금 답이 없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경기도는 민주당이 네. 인천에서는 백중세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 예.
저는 수도권 위기론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실체가 있다. 서울이 유리하다는 것은 네. 예를 들면 강남과 맞아요. 도봉을 평균 나눠서 예를 들면 민주당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역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저는 그 확실히 국민의힘이 더 열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열세다. 상황에서 냉정하게. 아, 그리고 지역구를 다 따져보면 아, 열세라는 그럼요. 거죠. 예를 들면 평균 저희가 지지율은 더 아하.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이나 뭐 소초나 송파에도 되게 높아가지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니까. 그 저희 낮은 지지율 상쇄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가 열세인 것도 맞고 역대 5번의 총선 중에서 말씀하신 2008년도에 네.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면 저희가 48석, 49석 중에서 20석 이상을 받아본 게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18대 말고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세라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는 민주당 지금 했던 민주당의 뭐 위기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민주당의 연찬회라든지 얘기 워크숍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토크킹 이어가겠습니다. 김재섭, 장윤선, 장성철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 민주당 워크숍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곧 있는데 공천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저는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안 제가 하기로 했습니까? 뭐 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안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이제 김태우 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했었던 무렵에도 그 김기현 대표가 나와서 검토하는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네. 저는 뭐 공천을 하는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공천을 하면 좀 어딘가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뭔가 얼마 전까지 구청장이었다가 뭐 당연히 공익제보자로서의 우리가 지위는 인정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보궐선거가 열렸고 거기 다시 좀 출마한다는 게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본인은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소속이면은 나는 출마 안 하겠다라는 배수진까지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날 공천해줘 이런 식의 압박을 아. 가하고 있는 건데 어제까지 지도부 분위기를 확인해 보니까 예. 공천은 안 한다 아직. 음흠. 근데 변수가 있다. 뭐죠? 대통령실에서 공천 줘 그러면은 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선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뭐 두 분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뭐 생략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 등록한 분이 김태우 전 네. 청장 포함해서 모두 3분이라는 거예요. 예. 동네 정치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더라고요. 강서구 내부에. 그래서 지금 보면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 그다음에 전 강서구청 부구청장 직무대행을 했던 김진선 씨 이렇게 3명인데 네. 그 김태호 전 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일단 배수의 진을 쳤는데 그러면 불출마 결정을 내리면 어디든지 지역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내년 총선 출마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김진선 씨가 탈당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대요. 아, 탈당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분이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강서병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동네에서는 어떤 얘기가 파다하냐면 김성태 전 의원 지역구가 강서을인데 그렇죠. 여기가 공석이고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하나 중요한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 건물에 그 동네 건물에 공실이 없어가지고 선거사무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예비후보 등록을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김태우 전 청장이 어디로 들어갔냐. 대방건설 사옥에 사무실을 얻었더라. 여기가 어디냐면 발산역에서 되게 번화한 거리에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동네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다는 거고요. 예. 여하튼 중요한 건 용산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김태우 전 청장은 매우 자신 있어 하는데 이길 수 있다. 예,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하고 나중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당 지도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용산의 뜻이 확고하면 간다. 그리고 동네에선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네. 할 거예요. 예, 하겠죠. 네. 돌려보겠죠. 용산에서 만약 공천 주라고 예.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아하. 당선 가능성이 좀 낮으면 그걸 갖고 아마 용산을 설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공천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장 소장님 예측하면 많이 맞아 떨어지는데 공천 안 할 것이다. 네. 본인도 틀리면 어떡하죠?
뭐 틀리겠죠. 주저할 것이다. 뭐 네. 다른 또 총선이나 다른 뭐 방법들이 있으니까. 내년 총선 뭐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하겠죠. 뭐. 그건 뭐 사실은 무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이어가겠습니다. 워크숍을 했었는데 뭐 7대 과제 뭐 이런 거 선정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총선 전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장 사장님.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은 네. 제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맨날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 혼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 네. 있는 한 내년 총선 전략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를 꾸릴 것이냐 아니면 물러나서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 부분부터 결정되지 그걸 않으면요. 결정해야 된다.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무슨 전략 짜는 건. 워크숍 내용도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는 뭐 건가요? 야당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네. 본인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가는 단계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당 내부의 갈등이 이번엔 최소화됐다라는 것을 의미 있게 보고 싶어요. 어허. 그냥 서른 의원 정도가 아이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예. 나중에 다시 왕비로 부활하세요. 이런 식의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뭐 아직 사안들은 많아요. 이게 1특검 사국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최수근 상병 사건, 그 사망 사건,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사건 등등이 많은데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망합니까? 이런 거 민주당에서 포인트를 삼는 겁니까? 그럼요. 1특검 사국조 네. 노선은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중에 핵심이 아무래도 이 박정훈 대령 그 수사 외압 사건 지금 이 커진 것 문제가 같아요. 네. 굉장히 일파만파 음. 커지고 있고 어제 사실은 VIP가 등장을 했어요. 진술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녹음 파일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제 관련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건이 그냥 박정훈 대령의 어떤 그 항명이냐 아니냐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검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네. 군인권센터에서는 5만 명 청원을 받아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네.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조도 해야 되고 특검 요구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 갈 거다라고 보여지고 양평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은 일단 네. 올해 국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국정감사를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네. 정기국회에서 수권 능력이 있는 대한 야당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네. 그 다음 단계에서 길이 보이는 거지. 이번 국감도 또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간다면 아휴, 저 사람들 좀 힘들겠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총선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슈를 민주당이 잘 핸들링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1특검 4국조에서 다뤄지는 그 내용들이 네.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뭐 그 돌아가신 최상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그걸 다룰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잠깐만요. 그게 네,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거는 네. 좀 뭐 그나마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 욕심이 너무 많아요. 1특검 4국조 제 생각엔 1특검 못 할 걸요. 아마 특검 구성하는 데만 벌써 하세월일 거고 4국조도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조사 가운데서 이렇다 할 이렇다 할 날린 게 없어요. 하다못해 청문회 뭐 상임위원회 가운데서 여당에게 어떤 유효타를 날릴 만한 것이 아니라 네. 계속 말하면 변죽을 계속 올리면서 사실은 오히려 때로는 야당이 더 희화화되는 과정도 좀 있었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 욕심은 엄청 많은데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 파헤칠 거야 그러고 막 센 척은 많이 하는데 결국 알맹이를 까보면 늘 지는 건 민주당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공감하십니까? 네. 장 소장님도? 예.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국감에 민주당이 집중하고 싶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예를 들면은 곧 검찰 소환 조사 당할 거고 또한 9월 달에는 선거법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올 거고요. 10월 달에는 9월 달 말이나 10월 달에는 네. 계속 뭐 체포 동의안 제출 한 해 만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네 만에 이게 더 주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민주당의
이번에 정기국회 대책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을 어려울 것 같아요.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문제 지금 워크숍에도 거치 문제가 아마 거론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당수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체포동의안 이제 결국 돌아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정기국회 때 어떻게 예상합니까? 뭐 민주당 근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이재명만 없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네. 이재명 만능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회생의 어떤 가능성을 줄 수도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네. 누가 반전을 만들어낼 거냐.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재판 취재도 해보고 쭉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 측이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검찰이 오히려 불리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완전 있다. 반전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자기 당이 분열됐을 때 다진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싸울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은 늘 하던 말씀이시고 예. 그분들이 사실 당의 주류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류는 내년 총선에 이제 중심 포인트가 있고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오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구력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민주당이 오히려 단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기국회 기점으로?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단합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건 일단 아니고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실력을 보여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정당인지 그걸 보여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정기국회가 열리는 100일 동안에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여부가 올 텐데 그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는지 집단 지성의 힘이 발현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김대섭 위원장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외부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사실은 검찰이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뭐 이화영 전 부시사 재판만 해도 이제 국정원 문건이 등장하면서 네. 재판의 어떤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계기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가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불안 요소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검찰 소환하면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했지만은 임시회 때, 그러니까 회기 중 아닐 때 검찰이 소환했는데 그때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정기회 때 그 소환 요청을 했더니 뭐 또 본회의가 없는 날 간다고 하고, 사실 본회의가 있건 없건 영장 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어차피 다 촉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뭐 100번이라도 나가겠다고 했지만은 소환에 이 정도의 속도면 100번 나가시려면 한 100년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의심이 좀 된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네. 비회기 중에 쳐달라 영장을 칠 거면 이런 얘기는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검찰도 사실은 7, 8월 그리고 이 사건 수사한 게 벌써 1년 3개월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도 검찰의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회기를 단축했잖아요. 그래서 임시회를. 네. 그래서 그 단축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회기 주죠, 아닐 이번 때 주. 이때 소환 요청을 하고 이번에 바로 영장 청구를 했으면 저는 깔끔했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소환할 때 이재명 대표 응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미루면서 뭐 4일날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 오라고 하니까 또 본회의 아닐 때 나오겠다라고 계속 소환 날짜를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일 나오라는 거죠.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네, 오늘 원래 30일 날 그렇죠. 하는데 그리고 그 내일 당일 날 뭐. 나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음 날. 네. 네. 그리고 31일 하루 남는 거고 밤샘 조사할 텐데 그날 어떻게 영장을 시기적으로 어렵고 9월 1일부터 금요일부터는 또 정기국회 시작 아니겠습니까? 장소영 근데 님.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뭐 소환이라든지 아니면 체포 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은 정리했잖아요.
체포동의안 포기한다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아야죠. 네. 그냥 오는 대로 단순 명료하게 간단하게 이 상황은 정리해야지 계속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이 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고 그러지. 아유 재판 질질 끌려고 그러지. 뭐 이런 비판 받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 전략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장 청구되면 네.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가결 부결.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결된다면 구속영장 발부 기각. 그렇죠. 이 세 가지 정도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간다고 예상을 합니까?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부결이죠. 딱 봐도. 아, 부결입니까? 민주당에서 가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 같아요. 부결이다. 네. 그래서 뭐 장 기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네, 깜짝 놀라시네요. 아니 저기 차를 예, 마시려고 이재명 하다가. 대표는 포기하고 나가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올라가게 그래서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예전부터 네. 드렸어요. 그러니까 친명은 부결. 네. 그다음에 비명은 가결. 그다음에 이제 친명도 비명도 아닌 분들은 네. 아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이게 예. 세 가지 트랙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비명계 다선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침을 정해야 된다. 방침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대로 당이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지. 뭐 알아서 근데 자유 이재명 투표하세요라고 대표가 하면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좀 그러면 이제 비명계가 애매하긴 가혹하다 막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영장 청구 오면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영장 실질심사 가도 지금 나온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반대의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날개다는 거거든요. 기각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면 입장이. 정치인이 뭡니까? 승부수 던져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현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안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승부수를 걸고 죽든 살든 길을 뚫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근데, 시기적절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예, 게 김현지 위원장이 입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정해줬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으면 그리고 혁신위원회 첫 번째 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는 거면 네. 전 입장 정리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입장 정리 안 됐다 그러면 돌에 새겨야 돼요. 저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예. 근데 그 정도 이 정도는 우리는 포기하겠다 봤는데 저는 부결될 거라고 보는 게 부결될 거로 보신다. 아 이거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서 부결시키잖아요. 저번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때 보면 한동훈이 자극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결도 좀 어느 정도 명분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명분 찾다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너무 우리를 자극했다 해서 자극받아서 부결시키셨잖아요. 네. 근데 뭐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또 자극 안 시키겠어요? 자극 된다고요. 그러면 5만 가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마 부결시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유를 들어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두 번 만약에 보시는 이게 거. 예. 가결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정치적인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아무리 이거를 가결시켜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를 진짜 가결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예. 그런 생각.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야? 이거 가결표 던진 사람 누구야? 그래서 당내 갈등과 혼란이 예. 상당히 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최대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야, 우리 세 분 다 말씀드린 거는 가결되고 영장 발부되는 거는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 부결될 겁니다. 아, 부결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비명계에서는 네. 이번엔 가결될 거라고 봐요. 아. 네, 비명계 사람들은 이번엔 가결된다라고 보고 친명계에서는 어떻게 가결을 시킬 수가 있냐. 우리 손으로 대표를 검찰에 보내자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그런 논란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요 짧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됐잖아요. 네. 그럼 점수 한번 이게 좀 유치하긴 한데 많이 점수? 유치하다. 네. 저 49점 49점 과락이다. 네. 예.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네. 이재명 대표 1년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 센 표현이니까 네, 너무 예, 세다. 예, 그냥 좀 많이 민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기자님은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겐 굉장히 가혹하고 힘든 1년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사법 리스크보다 리더십 리스크가 더 문제였는데 그 리더십 리스크를 세워가는 향후 1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점수 난조가 이제 둘러 표현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 그저 소장님 아까 방송 중에 제가 언성을 높여서 듣고 계셨을 우리 시청자, 아유, 애청자분들께 깜짝이야. 예.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박지훈 앵커님께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불편해하셨을 장윤성 기자님하고 김재석 위원장님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제가 괜찮습니다. 길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나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주제가 너무 길어져서 아마 그래서 이제 대국민 사과 같아요. 죄송합니다. 깜짝 대시청자 청취자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오늘 토크킹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소영 특히 감사드리고요. 자, 네. 장윤성 기자, 김재섭 위원장, 장성로 소장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